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기에서 보건행정 강의 담당하고 있는 김태윤입니다. 네, 이 기출해설 강의 시험을 보신 여러 예비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험 문제를 풀이를 하다 보면요, 항상 이 두 가지 생각이 오버랩이 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영역들을 학습을 해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쟁점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고 이게 답이 뭡니다 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전 영역을 한번 조망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체 구조화를 합시다. 전체 마인드맵을 보고 이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그 다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기출해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출해설 강의를 할 때도 여러분 이 문제의 출제가 이런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어느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몇 % 정도 출제됐습니다를 직관적으로 좀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건행정 문제 2023년 지방직 보건행정 문제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문제에 대한 비율, 어디서 몇 문제 출제됐다 중요한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저랑 이 생각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분류, 분석, 구조화가 같아야 되는데, 자, 저는 크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영역별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보건의료 제도, 보건사업의 이해 여기까지가 한 파트고, 기획, 예산, 조직, 인사행정, 정책까지 여기까지를 한 파트로, 마지막 보건의료 관계 법규를 또 다른 파트로 봤을 때 출제된 것을 보면요, 자, 여기까지가 7문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총 몇 문제냐면 11문제, 11문제,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 2문제. 그래서 보시다시피 중간 기획부터 정책까지의 파트가 전체의 절반 이상, 55% 이상이죠. 문제가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법규하고 위쪽에 보건의료 제도와 사업의 이해 파트가 절반이 출제됐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법규 파트의 문제가 보통 한 3문제에서 4문제까지 출제되고, 또 보건의료의 제도, 보건사업의 이해 이 파트가 7문제가 아니라 보통 한 10문제까지, 그러니까 10에서 7가지 약간 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대략 한 절반 정도 문제가 출제됐었고, 이 중간 파트가 문제가 살짝 적게 출제됐었는데, 자, 제가 이제 무슨 예측한 것처럼 2022년 출제할 때 출제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파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출제가 살짝 덜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출제가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영역들을 구분하지 않고, 영역들을 너무 이제 비중을 낮추지 않고 적절히 잘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전에 제가 기출 해설한 거 들어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보건행정의 전체 출제를 봤을 때 학습을 하는 그런 전략은 뭐냐? 여러분 이제 제가 그냥 제 시그니처라고 그러죠. 마인드맵. 제가 마인드맵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인드맵을 잘 쓰는데, 시그니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인드맵을 가지고 이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이렇게 구조화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의료 제도라든가 사업의 한 파트, 기획, 예산, 조직, 인사행정, 정책 여기까지를 한 파트, 이렇게 큰 파트를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으면요, 여러분 보건행정이 좀 할만하거든요. 보통 보건행정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죠.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이렇게 잘 구조화를 해서 마인드맵으로 구조화를 하고, 구조화한 상태에서 각 영역별로 회독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중요한 개념이라든가 정의라든가 내용들을 반복할 수 있게끔만 되면, 그럼 여러분 분명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문제를 면면히 하나하나 더 살펴보겠지만, 보시다시피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의 소득보장, 제가 참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분명히 이거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출제가 됐고, 또 의료 전달 체계의 목적, 이거 기본적인 문제죠. 보건의료 제도라는 걸 얘기하다 보면 국가보건의료 체계를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자, 본인부담금 상한제, 이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다루는 그런 문제들, 또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또 심포괄수가제, 또 뭐가 있어요? 인두제, 그쵸? 공급제, 또 총액계약제, 이런 것들 다 이제 진료비 지불제도와 관련된 문제의 출제도 우리가 예측했던 거잖아요. 자, 또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는, 사실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의 보험자를 얘기하는 건
위쪽에 사회보장제도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회보험제도의 관점에서 어떤 이제 제도,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그 안에 건강보험, 연금, 그쵸?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부분들을 다 다뤘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서의 질평가, 구조과정 결과의 평가에 있어서 이건 어느 평가에 해당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풀어봤었죠. 또 보건사업의 평가 항목 역시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들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에까지 내용은요, 그래서 보건의료 제도, 보건사업의 이해의 맥락은 보건행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출제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그럼 불이타라든가, 이건 예상 못한 출제인데 이게 아니잖아요? 자, 보건사업의 우선순위 BPRS, Basic Priority Rating System, 여러분 A 플러스 2B 곱하기 C 이렇게 이제 공부했던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NIBP라든가 또 펄이라든가 클리어라든가 황금 다이아몬드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이 기획 파트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자, 물론 그 바로 이어지는 예산행정론에 대한 파트에 있어서도 예산 제도의 유형이라든가 또 기금의 소관, 기금의 그 주관을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들, 또 보건행정 조직론. 자, 올해 시험에서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보건행정 조직론 파트의 문제 출제가 과거에 비하면 좀 적절하게 많이 올라왔다. 25% 출제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 조직구조의 유형, empowerment 리더십이죠. 또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 또 직무평가 방법. 자, 이게 문제의 출제가 뭐 이런 게 출제됐어 하는 문제는 없어요. 인파워먼트 리더십도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제가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조직 구조의 유형 역시 이게 이제 어떤 조직이냐, 뭐 프로젝트 조직이냐, 매트릭스 조직이냐 여러 차례 연습하셨던 것이고 또 직무평가 방법 역시 여러분 많이 봤던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자, 이제 물론 각각의 영역들을 어느 정도의 그 깊이로 반복해서 회독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이건 쉽게 느껴질 수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인드맵으로 구조화를 해서 각 영역을 일정하게 학습해서 계속 회독해 왔다면 결코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자, 명목집단 기법 역시 우리가 보통 델파이를 주로 얘기했지만 델파이만 얘기한 건 아니죠. 델파이와 함께 항상 반대편에서 얘기됐던 게 명목집단 기법이었죠. 딱 그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그다음 노위의 정책 유형 분류. 제가 문제를 항상 출제해드리고 그리고 여러 번 봤던 이게 구성 정책이냐, 재분배 정책이냐, 분배 정책이냐. 여러분 적중률이 되게 높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맞추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의료기관의 인증제도. 제가 동영에다가 인증제도를 진짜 문제를 여러 번 넣었거든요. 여러 번 넣으면서 이렇게까지 넣을 필요 있을까?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네, 농어촌 특별조치법의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 대한 내용. 이것도 농어촌 특별조치법,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지역보건법, 농어촌 특별조치법, 의료법 이 세 가지에 대한 법령은 법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다. 역시 보시다시피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아니, 보다 보면 다 했던 거네. 다 잘 우리가 다뤘던 것들이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네. 네. 여러분 이제 근데 실수를 하잖아요, 사람이. 내가 잘못 찍었다. 좀 착각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은 정말 애쓰셨고 힘내시기 바라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게 각자 또 상황이 다르니까 뭐 전공은 정말 잘 쳤는데 국영수를 좀 국어 영어 한국사를 좀 잘 못하거나 수학은 아니고요. 또는 뭐 국어 영어 한국사 잘했는데 전공 부분에서 살짝 점수가 낮거나 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다 잘 봤는데 하나 과락 나고 막 이런 경우. 자,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문제 풀고 제가 예측한 대로 문제 나왔으니까 여러분 다 100점 맞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예비 공무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을 잘 합격하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도와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어렵게 느끼는 걸 최대한 쉽게, 최대한 이게 어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은 뭐냐면 실제로 그러면 쉽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쉬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쉽게끔 풀 수 있도록 잘 접근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출 분석을 이렇게 지금 드리면서요. 여러분 그냥 이 문제는요 이거고요. 이 문제는 이거고요. 문제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다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다 100점 맞아서 이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한번 쭉 들여다보고 나면 이게 어떤 구조였는데 내가 그 부분을 좀 놓쳤구나 라고 생각되는 영역,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잘 몰랐다고 보는 그런 부분들을 저를 이제 좀 신뢰해 주시면
제가 문제 잘 찍어요. 그죠? 여러분들 요거 잘 보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 잘 반복하고 회독하면서 연습해 가면 여러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텐데 일단은 여러분 이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요. 여러분도 마인드맵을 가지고 기초를 다시 한번 확 다져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자, 기초가 딱 쌓였으면 마인드맵으로 전체 구조화를 하는데 그 구조화가 다른 게 아니고요. 뭐냐면 자, 전반부의 의료 제도와 보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리스트업 해보고 그리고 기획부터 기획 예산 조직 인사 정책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파트를 쫙 나눠가지고 탁탁탁탁탁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구조화를 하고 마지막에 여기에 이제 계속 힘들게 접근되어지는 법과 관련된 자 이제 올해 지방직 출제에서는요 사실 보건행정보다는 공중보건 영역에 보건행정 문제들이 대거 들어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긴 했는데 이 법령 관련된 부분들을 중요한 쟁점들을 잘 다져 놓으면 그러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걸 올해 2024년 대비 커리에서 제가 입문부터 그리고 기본 심화 이렇게 압축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릴 텐데 아무리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똑같이 해서 차근차근 오지 않으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출의 시작부터 문제들이 어떤 부분에 구멍이 났는지를 잘 확인하면서 정리하면 잘 볼 수 있겠구나. 내가 부족한 부분 메이크업 하고선 100점 맞아야지. 정말 고득점하고 합격해야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그 동기가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분석이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한 문제 같이 한번 들여다보고 제가 지금 여기 전체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문제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가보시도록 하죠. 네, 여러분 계속해서 보건행정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소득보장이 아닌 것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사회보험 방식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공공부조 방식,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그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식에서 각각 특별히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방식에서 모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의료보장의 방식이 있고 소득보장의 방식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득보장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있어서의 무슨 방식이죠?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서의 의료보장이 될 것이고, 자, 국민연금은 보험 방식에 있어서의 소득보장이 되고, 고용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역시 다 소득보장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공공부조에서 뭐죠? 소득보장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다. 즉, 2번에서 4번까지는 다 소득보장인데, 의료급여는 의료보장에 해당되어지는, 즉, 공공부조의 의료보장에 해당되는 항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에 따른 일정 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는 뭐냐? 자, 여러분 이건 이제 본인부담금을 어떤 기준을 초과했을 때 보험공단에서 현금급여의 형태로 급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본인부담금 상한제라고 합니다. 이건 본인부담금과 관련된 건 결국 도덕적 해이의 측면에서 이 의료 소비자들이 수요자들이 과도하게 보험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그것을 이제 제한하기 위한 접근이죠.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에 본인부담금과 관련된 제도들, 본인부담금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정액 수혜제가 있고, 정액제가 있고, 정률제가 있고, 또 본인부담 상한제, 지금 문제처럼 또 급여 상한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보시고, 당연히 이거는 이후에도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둘 필요가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포괄수가제에 해당하는 질병군만을 모두 고르면, 자,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출제 선상에서 고려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죠. 진료비 지불제도는 보건 행정에 있어서의 출제의 거의 1순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요 포괄수가제 자체가 적용되어지는 그 수술이 뭐냐, 진단이 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된 거죠. 자, 포괄수가제에 있어서 진료비가 책정이 되어질 때 7가지 질병군, 수정체 수술, 편도선 수술, 탈장 수술, 충수염 수술, 그리고 자궁 수술, 제왕절개, 또 치질 수술, 항문 수술이죠. 그것이 다 이 포괄수가제에 적용을 받는 그런 수술들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니은의 갑상선 수술은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제외한 기역, 디귿, 니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면 다음 시험에서는 충분히 이 포괄수가제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도 충분히 가능하고, 진료비 지불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비의 상승을 막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그런 논의들로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네 번째 문제 볼까요? 자, 보건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사용되는, 자, 우선순위 결정하게 되면 보건사업의 기획에 해당되어지는데, BPRS가 대표적이고, BPRS, 펄, 그렇죠? BPRS와 펄, PEARL, 그리고 NIBP, 또 뭐가 있죠? 클리어. 자, 이런 것들이 다 우선순위 결정에서 활용되어지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BPRS, Basic Priority Rating System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문제의 크기, 심각도, 그리고 사업의 추정 효과인데, 여기 보면 보건 사업의 개입 효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개입 효과와 추정 효과는 결국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디귿의 지역사회 역량은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답은 정확하게 기역, 니은, 니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용어를 살짝씩 바꾸게 되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보건행정에서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 용어 정의, 용어에 대한 이해, 이게 제가 강의 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살짝만 단어가 바뀌면 이거 다른 거 아니야?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문제풀이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기본 이론이나 압축 이론을 통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하시고 거기에 맥락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는 여기 보시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산하 공공기관이 아니고, 자, 그 보건의료연구원이 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고요. 보건사회연구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그 공공기관에 대한, 산하기관에 대한 것, 산하조직에 대한 것, 이제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과거에 기출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해당 내용을 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조직 관련된 문제들도 실제적으로 또 출제할 수가 있죠. 자, 한편 여섯 번째. 자, 로위의 정책 유형. 여러분, 이건 출제를 예상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자, 로위의 정책 유형 분류에 있어서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거, 자, 대표적으로 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구성 정책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누어 가는데, 자, 여기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서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은 이건 무슨 정책이죠?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constitutional policy, 그래서 구성 정책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제 배분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이 대표적으로 세금이 누진세가 적용이 되거나 이런 것들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재분배 정책이 될 것이고, 배분 정책은 말 그대로 나눠주는 정책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항상 출제를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맞추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볼까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조직 구조는 했습니다. 조직 구조의 유형이죠. 조직 구조의 유형에 있어서 이게 라인 조직이냐, 라인 스텝 조직이냐, 또는 프로젝트 조직이냐, 또 매트릭스 조직이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런 이제 그 문제가 조직 구조의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 자, 여기 이제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인원을 차출해서 건강증진 도시팀을 일정 기간 운영했다, 이렇게 돼 있죠. 만약 여기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빠져 있으면 이 조직의 구성을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 라인과 스텝의 그런 관점 내지는
매트릭스의 형태로 유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일정 기간 운영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조직을 운영한다. 특별한 목적이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여러분 프로젝트 조직이 정답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시험 끝나고 나서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프로젝트 조직과 매트릭스 조직과 이런 이제 또는 이제 임시 조직들에 대한 그런 접근들을 문제화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보시다시피 프로젝트 조직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의료기관 인증 제도 관련된 문제 제가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자, 의료기관의 인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제 1번에 보면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은 의무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 인증은요, 요양병원은 인증이 의무지만 그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항목들이 있고, 위원장이 누구냐면 복지부 차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번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도 강조했었기 때문에 잘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 이제 유효기간이 4년이고 조건부 인증기간 유효기간은 1년이고,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은 여기 보시면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예외적인 사안들을 알아둬야 하는데 이게 다 의료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건행정에 관한 한 시험 문제 출제는요, 기본 근거가 법이에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도 자, 관련 법령에서 의료법에 있어서 주로 출제됐던 것들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출제됐던 것들 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법령에 대한 내용들은 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산제도는 했습니다. 자, 예산제도에 대한 문제도 역시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었던 것인데, 보시다시피 새 회계 연도가 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엔 뭐죠? 준예산이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가예산, 잠정예산, 준예산, 이것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준예산, 전년도에 준해서 국회에 승인 없이 집행하게 되는 그런 이제 예산은 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제도 문제도 너무 반복적으로 출제되어 왔던 거라 난이도가 높지 않았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답하실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10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자, 여러분 이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할 때 건강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는 누구죠?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과 같은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죠. 너무 쉬운 문제인데 사실은 보험자, 수요자, 공급자, 그래서 뭐라 그러죠? 제3자 지불 방식.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답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다음 11번. 자,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금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금이 아닌 것은, 복지부 소관의 기금은 그럼 뭐냐? 국민연금이라든가 응급의료라든가 국민건강 증진 관련된 이런 기금들은 다 복지부의 소관에 해당되어지는 기금이죠.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은 여기 복지부의 소관기금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 노인복지기금은요, 복지부의 소관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그렇죠?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금 관련된 것도 바로 앞에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기금 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런 이제 예산 관련된 항목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다양하게 좀 묻게 되면 헷갈리죠.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서도 보건행정하면서 조금 까다롭게 느끼는, 여러분들 강의를 제가 하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금, 예산, 그리고 회계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보시다시피 주체가 이게 이제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또 어디에서 이것을 운영하느냐, 이런 것들을 문제화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이죠. 의료전달체계의 목적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 의료전달체계가 여러분 국가보건의료의 체계, 그래서 보건행정을 공부하게 되면 보건의료 전달체계죠. 헬스 딜리버리 시스템. 이 전달체계 자체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딜리버리에 대한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딜리버리를 하는 것은 결국 효율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죠. 네, 효율성은 투입 대비 결과가 얼마나 좋은가 이걸 따지는 건데, 자, 그래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결국 이제 보험의 활용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또 지역 및 의료기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이거 다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서 초점을 두는 그런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3번에 보니까 고급화된 의료 서비스의 제공 촉진. 자, 여러분 이제 공중보건이나 보건행정이란 영역 안에서 고급화라든가 전문화라든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은 다 해당되지 않는다. 답이 되지 않는, 답이죠. 그게 틀렸다라는 거죠. 고급화된 의료 서비스의 제공 촉진은 의료 전달 체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보통 1차 보건 의료라든가 필수적인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법령상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 대한 설명, 이제 보건진료원에 대한 것인데요. 보건진료원은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16주가 아니라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건 굉장히 법령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나머지 보수 교육 기간은 매년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근무 지역을 지정한다. 또 의료 취약 지역에서 질병 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등의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 다 그 농어촌 특별조치법상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대한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철저하게 법령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법령에서 구체화해서 문제를 묻게 되는 그런 내용들 중에 대표적인 영역이고, 자, 농특법에 근거해서 1차 보건의료가 확장됐다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언급되는 게 뭐냐면 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14번. 보건의료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되는 황금 다이아몬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제 황금 다이아몬드 방법을요, 이야기할 때 이건 메릴랜드주의 황금 다이아몬드 방식이다. 그리고 척도를 구성할 때 3점 척도 내지는 4점 척도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자치단체별 건강지표 확보가 가능하고 과거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황금 다이아몬드 방법 자체는 이전에 어떻게 어떤 우선순위를 측정하고 실제로 활용을 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이 여기 1번에 보시면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이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때는 뭘 더 중요하게 보냐면요, 형평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보건 행정에 있어서는요, 항상 효율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형평이 중요해요. 형평. 자, 이제 관리적인 측면 내지는 뭐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보건 행정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소득 수준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황금 다이아몬드 방법이 출제가 됐으면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건 NIBP, 위에서 봤던 것처럼 NIBP나 클리어나 이런 내용들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24년 대비의 커리에서 강조를 하겠지만,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것은 BPRS나 또 황금 다이아몬드 방식이나 NIBP나 다 이런 중요도가 똑같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15번 볼까요? 자, 15번. 임파워먼트 리더십. 왜 주요 개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자, 임파워먼트의 개념은요, 이게 결국 여러분 권한의 위임이거든요. 권한의 위임입니다. 그래서 권한 위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니은에 보면 핵심적인 권한의 공유입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만 주고 선택지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뭐 하나를 골라내는지 두 개를 골라내는지 사실은 이런 식의 선지를 주게 되니까 비슷비슷한 거, 헷갈리는 거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핵심이 권한의 위임이라고 하면 핵심적인 권한의 공유, 또 위임이라는 것이 결국 공유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인데, 자, 기업에 보상을 한다거나 또는 섬김과 솔선수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임파워먼트의 관점은 아니에요. 이제 섬김과 솔선수범은 뭐 서번트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될 것이고, 업적에 따른 보상, 컴펜세이션, 이건 뭐랑 관련되죠?
거래적인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얘기들과 관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 또는 뭐 비전을 공유하는 것, 결과를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파워먼트 리더십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보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16번. 자,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 중에서 상급 종합병원에 적합한 것은 이거는 이제 민츠버그에 관련된 그 조직 유형, 단순 기산상 뭐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웠던 것과 별로 상관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상급 종합병원은 어떤 이제 그 유형을 갖느냐? 여기 이제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적인 관료제 조직, 전문적인 관료제 조직에 해당이 되죠. 근데 전문적 관료제 조직에서 주로 쓸 수 있는 조정 수단은 작업기술의 표준화, 작업기술의 표준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공부를 했었는데 막상 이건 문제가 출제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조직 유형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그 조직 유형에서 어떤 조정 방법을 쓸 것이냐 이제 여기까지 학습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 한번 나와서 좀 아쉽지만 또 다음 시험에서는 변형된 또 관련된 영역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도나베디안이 보건의료 서비스 질평가 중에서 구조적 접근법, 구조적 접근이냐, 과정적 접근이냐, 결과적 접근이냐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죠. 자, 구조적인 접근에 해당이 되는 건 여러분 뭐죠? 뭐 자원의 투입이 적절하냐, 또 신임제도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여기 이제 면허제도 같은 경우도 구조적 접근에 해당이 되는 구조적 평가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이제 의료 이용도의 조사라는 건 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과정적인 것이 될 것이고 고객 만족도는 결과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상 진료 지침도 과정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1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직무평가 방법. 여러분 직무평가 방법도 제가 출제 가능성을 아주 많이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자, 비계량적인 방법으로 직무와 직무를 비교한다. 직무를 비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직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한다.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해서 뭐 하냐면 서열을 줄 세운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계량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계량적인 방법으로서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열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열법 이외에 점수법이라든가 행태기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 직무평가 안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봅니다. 뭐 직위분류제 이런 게 출제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얘기했었는데 그건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서치만의 보건사업 평가 항목 중에서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 이제 서치만의 보건사업 평가에 대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보시다시피 금연사업을 통한 흡연율의 감소, 또 결핵관리 사업을 통한 결핵 환자 발견 건수의 증가,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이게 효율에 대한 거냐 아니면 투입에 대한 거냐 또는 결과에 대한 거냐라고 얘기할 때 성과, 결과가 여러분 이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했느냐 이거예요. 목적 달성 정도는 성과 또는 효과라는 이름으로 설명이 됩니다. 효율은 항상 뭐죠? 투입 대비 결과의 관점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목 집단 기법, 노미널 그룹 테크닉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들 가장 많이 출제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델파인데 델파이가 실제로 많이 출제됐어요. 전문가로 활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명목 집단 기법에서는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여기 4번에 보면 관련자들이 대화 없이 개별적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제한적인 토의를 거쳐서 표결한다. 4번이 정확하게 맞는 답입니다. 이 명목 집단 기법에 대한 설명이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른 방법들, 뭐 종합된 결과를 전달 회수해서 의견의 일치를 볼 때까지 반복한다.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델파이의 방법이고요. 전체 자료를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해서 예측을 수행한다. 뭐 이건 예측을 수행하는 거, 소집단을 나누는 거, 그것은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뭐 분단 토의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2번은 작업 계획과 실제 작업량을 작업 일정이나 시간으로 견주어서 표현한다. 뭐 퍼트에 해당되는 그런 설명일 수 있습니다. 즉 의사결정 과정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델파이냐, 명목 집단 기법이냐, 아니면 브레인스토밍이냐, 분단 토의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지금 4번에서는 명목 집단 기법과 관련된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을 물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지문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건행정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문제를 이렇게 딱 보고 나면 저 문제는 저거였구나. 내가 요것만 알았으면 잘 풀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하실 우리 예비 공무원님들께서는 이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마 한 번쯤 문제를 보시면서 좀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4년도에 커리를 가지고 아주 여러분 잘 도와드릴 건데,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면요, 다음 시험을 대비할 때 이 항목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들여다봐야겠구나라는 그런 초점을 좀 맞출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마인드맵 구조화를 하면서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기출됐던 것들을 설명을 드려요.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구조화를 하고 마인드맵을 제시를 하면요, 이게 이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파트가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두시고 공부해 두시면 고득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뭐 제가 그냥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출문제를 풀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을 향해서, 다음 과정을 향해서 가니까요. 여러분들 시험을 이번에 쳤는데 생각보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다음번 내용들, 다음번 강의의 진행을 또 잘 따라오시고 커리를 함께 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고득점하고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